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저는 이 말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도 외모, 성격, 가치관 등이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이랑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저 속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도 이 속담을 부정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저희 아버지와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고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더욱이 아버지와 저는 티끌조차 닮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제가 왜 이리도 아버지를 싫어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자입니다. 어릴 적 같이 살고 있던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4대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친할머니께서 저를 엄청나게 예뻐하셨고 정말 귀하게 여기셨죠. 하지만 저는 친할머니의 관심과 사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예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였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만남은 참 느닷없고 뜬금없는 만남이었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살면서 외가댁 장사를 도우며 일하고 계셨답니다. 저희 외가댁이 되게 잘 살았거든요. 서울에서 큰 고깃집을 했었는데 손님도 되게 많고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셔서 함께 운영하시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는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가게가 너무 바빠서 할머니 혼자 운영을 하시기에 힘에 부치니까 어머니보다 5살 많은 큰오빠이자 저희 큰삼촌이 할머니와 함께 가게 운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큰삼촌은 이공계열의 대학까지 나온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똑똑한 큰삼촌이 가게를 하시는 걸 싫어하셨지만 어쩔 수 있나요? 큰삼촌이 고집을 부려서 함께 운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며 일을 하던 어머니도 함께 일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어머니의 둘째 오빠인 작은 삼촌은 경찰대에 나온 경찰이셨는데 일찍부터 독립해서 밖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집안은 아주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가문, 독자, 유교 사상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별났던 집안이었죠. 과거에 조상님들이 뭐를 했다느니 본관이 어떻고 집성촌이 어디에 있고 그런 것에 엄청 예민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집안이었죠. 뭐 아무렴 좋다 이겁니다. 조상님들과 가문의 전통을 지키자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집안은 유독 그게 심했고 경제력이 안 되는데도 자꾸 이것저것 돈을 써가면서 하려고 했답니다. 새해면 모여야 되고 연말에도 모여야 되고 명절에도 모여야 되고 모이는 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집안 여자들만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쓰는 일이었다죠. 이런 집안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한량처럼 살았답니다. 제가 4대 독자니까 아버지는 3대 독자였잖아요. 집안에서 얼마나 예쁨을 받으면서 자랐겠나요? 아버지 위로 누나 둘이 있습니다. 제게는 고모들이죠. 고모들이 밥 메어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참 해프게도 살고 놀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하필이면 저희 외가댁이 하는 고깃집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그날부터 아버지는 그 고깃집 근처를 계속 서성거렸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입구에서도 서성거리고 주방 뒤쪽에 쪽문에 가서도 서성거리고 밤낮 할 것 없이 죽을 치고 있었다더라고요. 순진한 저희 어머니는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바램대로 두 분은 연인이 되었답니다. 연인이 되고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경제력을 과시했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건 아무렴 상관없었지만 계속 집안이 어떻고 밭이 몇 평이고 했다더라고요. 어머니가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실제로는 아버지가 잘 사는 편이 아니고 어머니가 잘 사니까 혹여나 결혼을 안 해줄까봐 그랬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거짓말은 선수급이고 자존감도 되게 낮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아버지의 과시와 끝없는 구애 끝에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었죠. 하마터면 시누이인 고모들까지 같이 살 뻔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머니가 결혼하던 그맘때에 신우들이 결혼을 하면서 집을 나가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지 뭡니까. 고모들 성격도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게 어머니의 예상과 달랐답니다. 그렇게나 다정하고 착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책임감도 없고 게으른 논팽이의 모습만 있었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건 친할머니의 모습이었답니다. 분명 결혼 전에 배웠을 땐 세상 둘도 없는 참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엄청 좋아하셨다더라고요. 금이야 오기야 하며 대해주시고 결혼식 날엔 저희 어머니를 안아주며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신혼여행에 다녀오자마자 할머니는 180도 달라져 버렸죠. 얘, 너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야 일어나니? 네? 지금 아침 7시인데. 그러니까 6시부터 일어나서 밥 안 치고 국 끓여야지. 우리 집 남자들은 갓 지은 밥 아니면 밥 안 먹는 거 몰라? 죄송합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대놓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핀잔을 주고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답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나 몰라라 했고요. 하기사 집에 잘 붙어 있지도 않는데 신경이 났을 겨를이 있었겠어요. 할머니는 어머니의 모든 걸 싫어했답니다. 머리가 너무 검다면서 싫어하고 없어 보이게 왜 이렇게 말랐냐고 싫어하고 목소리가 작다고 싫어하고 인기척 없이 나타난다고 싫어했대요.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싶었던 어머니는 너무 서러웠답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전혀 모르셨겠죠. 그런데 서울에서 파주로 가서 살게 된 거였으니까 주변에 어디 말할 곳도 없고 지금이야 서울이랑 파주가 가까워서 차로 쉬 오간다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고통을 그냥 혼자 삼키셨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없는 게 있었는데 바로 집안 이야기를 할 때였대요. 친할머니는 하다 어머니의 집안까지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가 애가 뭐가 맹하다니까. 이래서 부모가 다 있어야 돼. 식당에서 돈 좀 벌면 뭐 하냐고. 그렇게 돈 버는 거 하나도 안 부럽다. 자고로 집안이 뼈대가 있고 전통이 있어야 하는 거지. 제 오빠만 봐도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대학을 나와서 거기서 그러고 있겠어.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저희 외가댁이 부러웠으면 그랬을까요? 다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소리였겠죠.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보내주는 돈은 좋다고 홀랑 가져가서 썼답니다. 아버지가 한량처럼 사니까 집에 돈이 항상 부족했다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외할머니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답니다. 딸 자식 없게 살고 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버티던 중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게 되셨습니다. 예, 너 그 애 아들 맞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만약 딸이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내가 잘못된 말 했니? 그럼 넌 3대 독자 집에 오면서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온 거야?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부터
할머니는 아들 낳는 방법을 귀에 딱지가 치도록 말해주었답니다. 심지어는 부적까지 써왔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이냐 딸이냐, 고기가 당기냐 과일이 당기냐, 배가 널쩍한 것 같다 둥근 것 같다 하면서 어머니를 숨막히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임신 중기가 좀 지나고서 병원에서 넌지시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때부터 할머니는 또 바뀌었다더라고요. 아이고 장하다 장해. 이 안에 4대 독자가 들어있다니. 내가 다 감격스럽네. 얼른 나와라 우리 손주. 그래, 아들을 낳으면 시집살이에서 좀 편해지겠구나라고 어머니는 생각하셨답니다. 아기 낳기 직전까지 친할머니가 어머니를 엄청 챙겨주었답니다. 병원에도 항상 같이 가주고 먹고 싶은 건 뭐냐고 물어보고 다 사주고 그랬다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태어나는데 관심 있는 둥 마는 둥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는 건강하게 저를 품어주셨고 10달을 꽉 채워서 17시간의 진통 끝에 4kg가 넘는 저를 낳으셨습니다. 고생 끝에 낳은 저를 보고 어머니는 너무 기쁘셨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버지도 피덩이인 저를 안고 무척이나 예뻐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암흑 같은 날들은 다시 시작이 되었죠. 어머니는 저를 낳은 뒤 할머니의 시집살이는 다시 시작이 되었답니다. 예, 밥상 꼬라지가 이게 뭐니? 뭘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저 대준이 낳은 지 이제 일주일 되었어요. 조금만 쉬면 안 될까요? 뭐? 예, 나는 그 옛날에 애를 셋이나 낳고서 애 낳은 바로 다음날 판매로 나갔어. 너는 참 편하게 시댁에 살려고 그런다. 어떻게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니? 애비 없이 자라서 그래? 어머니가 저를 낳고 하루도 울지 않은 날들이 없었답니다. 이제 아이까지 낳았겠다 볼장 다 봤다는 건지 할머니의 시집살이는 더욱 가혹했대요. 누군가라도 딱 한 사람만이라도 어머니의 편이었다면 어머니가 조금은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그 외로움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외가에 가서 운 적이 있었대요. 그때 외할머니랑 삼촌이 화가 많이 나서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때문에 외할머니랑 삼촌이 마음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어서 그 다음부터는 힘들다는 말을 안 했다더라고요. 가족이 힘든 게 보기 싫어서 그냥 어머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뭐? 또 임신을 해? 어머니가 제 동생을 임신한 것입니다. 그놈의 4대 독자를 외쳤던 할머니에게 손주가 또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게 만약 딸이라면 다행이지만 아들이라면 할머니 입장에선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임신이 어머니 혼자만의 뜻이 아닌데 할머니는 아버지한테는 한마디를 안 하고 어머니한테만 나무랐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사내 자식이라도 낳아봐.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머니는 온갖 핍박을 받으며 견뎌야만 했고 끝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유산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싶으셨대요. 그게 아들이던 딸이던 어머니에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친할머니의 굳은 소리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건데 유산을 하시고선 정말 많이 힘드셨답니다. 그런데 엉엉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친할머니가 와서 박수를 쳤답니다.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아이고야 잘됐어. 아이고. 어머니가 순간 잠시 나갔던 정신이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정신이 들었대요. 이거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한 건 막 돌된 저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서 외가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밤중에 들이닥친 어머니를 보고 외할머니와 삼촌은 엄청 놀라셨고 무슨 일이 단단히 있구나 생각하셨대요. 어머니가 둘째를 임신한 걸 알고 있었지만 유산 소식을 처음 들은 외할머니는 엄청 화를 내셨대요. 솔직히 말해봐. 사돈댁이 그동안 계속 너한테 못살게 군 거 맞지? 외할머니와 삼촌이 힘들어할까봐 사실을 숨기고 있던 어머니는 그날 밤 모든 사실을 고백했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좀 고지식한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니까 한번 결혼하면 지지고 볶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할머니가 어머니 얘기를 쭉 듣더니 당장 갈라서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어머니도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했고 그 이후로는 전쟁이 따로 없었답니다. 아유 사돈, 사돈, 나와봐요. 나 좀 봐요. 어머니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타난 친할머니가 가게까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잘 사는 며느리를 데려가냐? 내 3대 독자를 이혼한 사람으로 만들 거냐? 가문의 4대 독자는 내놓고 가라며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가게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묵직한 한 방으로 보내버리시는 분이죠. 외할머니는 친할머니가 뭐라고 하던 말던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주방에 가셔서는 야채 씻은 물 담긴 양동이를 가지고 오시더니 그대로 친할머니한테 부어버렸답니다. 진짜 순간 가게가 다 조용해졌대요. 손님들도 직원들도 저랑 어머니도 모두 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신 같은 여자한텐 새물도 아깝네. 썩 꺼져. 친할머니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사라졌답니다. 그 다음부터 친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남편 노릇을 잘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하면서 살고 싶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아들 돌려보내주세요. 절대 안 되네. 어느 정신 나간 부모가 거길 다시 보내. 장모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제발요. 저 집사람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찾아와서는 그렇게 애원을 했답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마음이 절대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된 아버지는 이번에는 어머니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한 번만 믿어주라등 정말 끈질기게도 구애를 했다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 마음을 안 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게 되었대요. 바로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죠. 지방에 있는 집안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가는 버스가 전복되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으신 거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약해졌다더라고요. 상주 노릇하는 아버지 보니까 가여워 보여서 옆에 좀 있어주고, 그러다 아버지 좀 다독여주고, 아무튼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였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한번 아버지한테 기회를 주기로 했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친정살이를 하게 된 것이었죠.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아버지 받아줘도 되냐고 물으니까 외할머니가 한마디 하셨다더라고요. 아휴, 네 팔자다. 아휴.
외할머니는 아버지가 또 일 안 하고 한량처럼 놀 게 눈에 훤하셨는지 아예 가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툴툴거리던 아버지도 할머니 앞에선 깨갱거리며 부지런히 일을 도왔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일을 시킨 게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자꾸 손님들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꼼꼼한 것도 아니고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을 시킬 수 없어서 정리하고 계산하는 것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릇을 깨먹고 옆에 있는 손님하고 싸우고 계산 실수해서 또 손님하고 싸우고 와, 정말 허구한 날 그렇게 시비를 붙이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매출 손실이 어마어마했다죠. 보다 못한 할머니께서 더 이상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아는 사람을 통해 인쇄소에 보냈답니다. 어쩐 일인지 인쇄소에서 일을 곧잘하는 것 같았고 그제서야 가족들 마음이 좀 놓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넌지시했답니다. 나 인쇄소를 하나 차려볼까 해. 인쇄소를? 어떻게요?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요? 그게 뭐 어렵나? 내가 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 그냥 사무실에다가 기계 몇 대만 두면 될 것 같아. 내가 이래 보여도 말은 좀 잘하잖아. 거래처 물어오는 건 내가 자신이 있다고. 어, 그런데 사무실에 기계 몇 대가 장난도 아니고 사업하려면 다 자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신이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주면 어떻게 안 될까? 응? 어머니는 고민하다가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렸고 할머니의 대답은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꽤나 진심인 것 같았대요. 할머니가 아버지가 일하는 인쇄소 사장님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일을 꽤나 잘한다고도 했다더라고요. 긴 고민 끝에 결국 할머니는 아버지한테 사업 자금을 대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필요한 돈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고 결국 모아두었던 돈을 다 투자해서 사업을 도와주게 되었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고마워, 여보. 내가 이거 몇 배로 불려서 다 갚을게. 아버지는 이제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신신당부를 했고 그 이후 아버지는 행적을 감췄습니다. 저희 어머니 충격을 받아 몇 번을 쓰러지셨답니다. 할머니, 큰삼촌, 어머니가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는데 아버지의 그림자도 못 찾았답니다. 할머니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달아나 버린 거였죠. 게다가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거였죠. 대체 어떻게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명의로 삼금융업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빌리고서 떠나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 명의의 대출은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받은 거였고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꾼인 거였죠. 이 소식을 들은 작은 삼촌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 자식 지금 어디 있는데? 어? 아니다. 내가 좀 알아볼게. 작은 삼촌이 경찰이니까 아버지의 행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삼촌은 아는 경찰의 형사에 총동원을 해서 아버지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찾았어. 그 나쁜 자식 찾은 것 같아. 나 좀 나갔다 올게. 삼촌은 전화 한 통을 받더니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족 모두가 작은 삼촌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온 작은 삼촌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내던 달방을 발견했다더라고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흔적은 있었지만 아버지의 행방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아버지라는 인간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찾아오는 빚쟁이들 때문에 동네 평판이 안 좋아졌고 결국 가게엔 점점 손님이 끊기고 빚을 갚기 위해 가게를 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바닥부터 시작하신 그 가게를 제 아버지 때문에 판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할머니는 알아누우셨고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이나 다름없었답니다. 큰 삼촌은 가게를 잃었으니까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작은 삼촌도 원래 결혼하고 멀리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댁 근처로 이사를 와서 가까이서 살게 되었죠. 어머니는 죄인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작은 삼촌이 그랬대요. 야, 피해자는 잘못이 없는 법이야. 그 자식이 나쁜 자식이지 네가 왜 기죽어 있어? 그만해. 애도 있는 애 엄마인데 강해져야지. 작은 삼촌 덕에 어머니는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쁜 아버지 때문에 저희 어린 시절은 금전적으로 힘들고 가난했습니다. 기울어진 가세는 다시 돌아오지를 않았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궁핍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등바등 열심히 사셨습니다. 제가 7살 때 큰 삼촌도 결혼을 했는데 삼촌들이 다 결혼하니까 어머니와 저 그리고 할머니만 남게 되었어요. 삼촌들이 사정이 안 좋은 저희한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긴 했지만 어머니가 가장이 되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저를 할머니 손에 맡겨두고 이불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어머니 진짜 곱게 자랐고 풍요롭게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인지.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어머니 팔자가 꼬일 대로 꼬여버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이불 공장에 나가 돈을 버셨고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가게를 그만두시고 계속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집에 계실 땐 거의 누워있기만 하셨고 안 그래도 말수가 없는 분이었는데 더욱이 말수가 줄으셨죠. 거기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고 삶의 의욕도 없어 보이시고 그렇게 제 기억 속의 할머니는 그런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그렇게 말없이 버티고 버티시다가 결국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떠나보내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통곡하며 계속 할머니께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건 피의자인 아버지인데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그 이후 저와 어머니는 둘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때 삼촌들이 자주 찾아와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다들 근처에 살고 있었고 제가 초등학생이긴 했지만 그래도 고작 10살이다 보니 학교 끝나면 제가 삼촌들 집에 가거나 삼촌이랑 외숙모들이 사촌 동생들하고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했던 건 경찰관인 작은 삼촌이었습니다. 어린 남자애들한테 무서우면서도 멋져 보이는 게 바로 경찰관이죠. 특히 삼촌이 제복을 입었을 때의 모습은 와, 정말 슈퍼맨, 배트맨보다도 더 멋져 보였습니다. 제복이 너무 멋져서 모자도 빌려 쓰고 넥타이도 해보고 그랬었죠. 삼촌, 경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삼촌 진짜 멋져. 삼촌 최고야. 왜? 대준이도 경찰이 되고 싶어? 그런가? 경찰이 되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삼촌이 멋지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경찰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쁜 놈들을 잡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버지 같은 나쁜 사람을 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기에 저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맨날 경찰놀이하고 길에서 경찰 아저씨만 보면 경례하고 다니며 아주 경찰놀이 제대로 했더랬죠.
그리고 저의 꿈을 제일 많이 응원해 준 건 바로 경찰인 작은 삼촌이었습니다. 대준아, 삼촌이 봤을 땐 말이야. 우리 대준이는 엄청 멋진 경찰이 될 것 같아. 삼촌이 경찰이라서 눈썰미 좋은 거 알지? 응? 삼촌 눈은 아주 정확해. 진짜? 아싸, 너 경찰 된다. 작은 삼촌은 제가 꼭 경찰이 될 거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쪼르르 큰 삼촌한테 가서 공부를 배우고는 했죠. 큰 삼촌이 공부를 가장 잘하셨거든요. 도움을 주는 삼촌이 두 분이나 있어서 어찌나 든든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12살 때 큰 삼촌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든든한 삼촌 중 한 명이 저와 멀어지는 순간이었죠. 서울에서 먼 곳으로 간다고 했고 외숙모랑 사촌 동생들까지 모두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게는 작은 삼촌이 있었습니다. 또 작은 삼촌의 아이들이 저와 나이대가 비슷하거든요. 작은 삼촌이 어머니보다 1년 일찍 결혼을 하고 아이도 1년 일찍 낳았기 때문에 저보다 1살 많은 사촌 형이 있었고 또 저보다 1살 어린 사촌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삼촌 집에 자주 갔죠. 집엔 어머니도 없고 혼자 있어야 하는데 삼촌 집에는 형이랑 동생이 있으니까 같이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어떤 날은 어머니도 퇴근하고 집에 안 가고 삼촌네로 오기도 하고 마치 같이 사는 한 가족처럼 그렇게 재밌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도 오래가지 못했죠. 저희 작은 삼촌은 정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위험한 순간이 오면 그냥 몸부터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외숙모랑 어머니가 엄청 혼내기도 했습니다. 여보, 진짜 조심 좀 해.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무슨 형사도 아니고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이 맞고 다니냐고. 몸에 상처랑 멍이 도대체 몇 개야? 그래, 오빠. 몸 좀 사려가면서 일해. 언니하고 애들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대뽀로 뛰어들면 어떡해. 그럼 삼촌은 배시시 웃기만 하고 조심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삼촌이 제게 항상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경찰이 어떤 순간이든지 범인을 잡고 시민을 지켜야 한다고요. 저희 삼촌의 철학 같은 거였나 봅니다. 하지만 그 철학 때문에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삼촌 근무지에서 계속해서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꼬박 한 달을 그 강도범을 잡으려 애썼다고 하더라고요. 강도는 여자건 남자건 노인이건 할 것 없이 금품을 갈취했답니다.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자 형사들이 사건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강도 사건이 또 일어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형사들하고 삼촌이 그리고 관할 경찰들하고 다 출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삼촌은 그때 순찰 돌고 있었는데 마침 사건 현장 근처였던지라 바로 출동을 할 수 있었대요. 범인과 대치하던 중 범인이 흉기를 휘둘렀고 삼촌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순직하셨답니다. 몸살이라고 너만 경찰이냐고 하던 외숙모와 어머니의 말을 안 듣던 삼촌은 결국 우리들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작은 삼촌이 떠난 후 외숙모와 사촌형, 동생은 외숙모의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타지에서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간간히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제가 경찰을 꿈꾸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신학기가 되면 생활기록부 같은 거 적어서 내잖아요. 그때 장래희망 적는 곳에 저는 매년 경찰이라고 적어서 냈는데 어머니는 항상 회사원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경찰대에 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죠.
엄마, 저 경찰대 가고 싶어요. 너 경찰 꼭 해야겠니? 네, 하고 싶어요. 꼭 할 거예요.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경찰이니? 너네 삼촌 그렇게 가는 거 못 봤어? 그런데도 경찰이 하고 싶어? 네, 그래서 더 하고 싶어요. 나쁜 놈들 다 잡고 싶어요. 우리 이 꼴로 살게 하고 숨어버린 아버지 같은 그런 나쁜 놈들 싹 다 잡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 얘기를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잡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제 말에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고,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 장래희망 칸에 어머니도 저와 똑같이 경찰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영수 배우는 학원도 보내주셨죠. 그때쯤엔 집안 살림이 좀 나아졌었거든요. 어머니는 이불 공장, 의류 공장을 전전하시면서 미신 기술을 익히게 되셨고, 실력이 좋으셔서 한 공장에서 괜찮은 수익을 챙기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희 집 형편이 좀 괜찮아졌죠. 호기롭게 경찰대 간다고는 했는데, 아휴, 생각보다 더 힘든 거더라고요. 학교 공부도 해야 하고, 수능 점수도 챙겨야 하고, 체력 검사랑 면접까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거였는데, 물론 경찰대를 가지 않아도 경찰이 될 수 있지만 이왕 마음먹은 거 경찰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고 공부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너 경찰대가 아니라 의대에 가려고 하냐고 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악착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제가 소원하던 경찰대에 갈 수 있었죠. 학교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내던 날 걱정되는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대준이 잘하고 와. 엄마 기다릴게. 네, 씩씩하게 공부 잘하고 더 멋있어져서 올게 엄마. 그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경찰이 되었습니다. 15년을 꿈꾸었던 게 이뤄지는 기분이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벅찼습니다. 졸업이랑 임용식을 같이 했는데 경이다는 그 순간, 정말 눈물 나오려던 거 꼭 참았습니다. 멀리까지 내려온 어머니가 저를 자랑스럽게 보셨고 저를 안아주면서 넌 정말 멋진 경찰이 될 거야 하시는데 그때 진짜 못 참겠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되었습니다. 나쁜 자식들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다 잡는다. 이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작은 삼촌이 왜 그렇게 열심히 몸살이지 않고 일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경찰 돼서 세상을 보니까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들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고요. 그런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게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게 경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휴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어머니 모시고 바람이나 쐬고 오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바쁜 시기라 휴가를 못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혼자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드라이브나 하자 하고 집에서 나갔는데 여기저기 경치 보며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어둑한 밤이 되었습니다. 강원도까지 넘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경기도 부근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가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길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더라고요. 시골길도 아니었고 시내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달리던 중 앞에 검은색 외제차가 한 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속도를 엄청 내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잡고 싶었지만 제가 경찰차를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달린다면 분명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낼 테니까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차 신호가 노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속도 줄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곧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신호등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 되었는데도 그냥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잠깐 주춤하는가 하더니 그냥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외제차가 보행자 신호를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뭔가 쨍그랑 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싶어서 창문을 내려서 그쪽을 쳐다봤는데 한 할머니께서 신호를 건너려다가 차에 부딪히고 들고 계시던 쇠로 된 지팡이를 떨어뜨리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차 바퀴에 발이 깔리셨는지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 발, 아이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차에서 내리려던 그때였습니다. 할머니를 친 검은 차가 다시 차를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속을 내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뺑소니였습니다. 저는 내리려다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 제가 구급차랑 경찰차 불러드릴게요. 위험하니까 인도 쪽으로 올라가 계세요. 저는 검은 차를 따라서 차 속도를 올렸습니다. 가면서 경찰한테 신고를 해두고 범인을 잡기 위해 밟고 또 밟았죠. 와, 그런데 진짜 잘 도망치더라고요.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말이죠. 10여 분간 그렇게 대치를 한 끝에 결국 그 차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 차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앞에 끼어들어 버렸거든요. 차 문을 열고 나가니까 차주가 핸들을 꽉 쥐고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창문을 두드리자 슬그머니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여전히 고개는 들지 않은 채 말이죠. 내리세요. 방금 할머니 치셨잖아요. 다 봤어요. 요즘 세상에 CCTV가 몇 대인데. 죄송한데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사람을 쳐놓고 봐주긴 뭘 봐줘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할머니한테 가서 사과하고 보상도 할 테니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요, 저 경찰이에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어디 경찰한테 봐달라고 하고 있어요. 경찰... 진짜... 그제서야 차주는 한숨을 푹 쉬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토록 증오하고 환멸하고 저주했던 사람인 저의 아버지가 그 차 주인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처음에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제가 워낙 어릴 때 그 짓을 하고 도망쳤고 저한테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내 저를 알아본 아버지가 갑자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경찰이 되었다고? 아유, 참나. 대진아, 네 아빠 한번 살려준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주라. 내가 그 할머니한테 보상한다고 했잖아. 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알지? 너 경찰이라는 사명감에 그렇게 막 부모를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된다. 대준이에요. 대진이가 아니고. 그리고 난 아버지 없어요. 피? 그깟 피가 뭔데? 범죄자 주제. 곧 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저희가 있는 현장으로 출동했고 그렇게 아버지는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단번에 알아본 저도 신기했고요. 그날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했고 다시 며칠 뒤 담당 경찰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형사과로 넘겨줬다고요? 왜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요. 몇 달 전에 서울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수배 중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혔네요. 담당 형사가 데리고 가서 아마 지금 조사 중일 거예요. 사기요? 무슨 사기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투자 사기를 치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그 돈으로 서울에 큰 아파트도 한 채 있고, 그 사람 타던 차도 외제차인 거 보셨죠? 그런데 사기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가 봐요. 그 중에 변호사 사모님도 있다던데, 아휴, 아마 그거 다 털리고 형도 살지 않을까요? 이번엔 제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 재산을 탈탈 털고 가서 했다는 짓이 고작 사기라니. 게다가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버지는 집이고 차고 다 넘어가고 사기죄로 4년형을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피해자 중에 변호사 사모님이 있었고, 그 변호사가 굵직한 로펌에 알아주는 변호사라 형을 그렇게 내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한테 잡혔을 때 뺑소니 사고를 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 피해 입으신 할머니의 자녀분이 경찰 쪽 사람이었다더라고요. 형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는 후문이 돌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기꾼을 붙잡은 저는 운 좋게 특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진을 하고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게 어머니한테 안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을 안 하려다가 아버지의 최후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내내 무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다 끝나간 뒤 한마디를 하셨죠. 예전 할머니처럼 말이죠. 아휴, 지 팔자 지가 꼬았네. 아버지가 그렇게 잡혀간 뒤 제 마음이 뭔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을 꾹꾹 누르고 있던 답답함, 어떤 묵직한 응어리가 풀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여 년을 한 사람만 증오하며 살아온 기분을 아시나요? 차라리 소식이라도 듣는다면 조금 덜했을지 모릅니다. 잘 살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 억울한 기분이라도 들 테고, 못 산다는 소식 들으면 통쾌한 기분이라도 느꼈을 테죠. 그런데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답답하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버지와의 재회가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마침 마음을 물로 씻어낸 듯 맑아졌고요. 어떠한 관심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닮지 않았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아주 증오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로서 아버지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을 잡아놓는 데에 몸살이지 않고 힘쓸 것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 일을 할 겁니다. 처음에 경찰이 되는 것을 반대하셨던 어머니도 이제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제가 경찰 되고 언젠가 어머니한테 여쭤봤거든요. 엄마, 그래도 내가 이렇게 멋있는 경찰이라서 자랑스럽죠? 아유, 얘는 무슨 낯간지럽게. 엄마, 그죠? 저 자랑스럽죠? 대준아, 나는 단 한 번도 네가 자랑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어. 정말요? 그럼 내 자식인걸. 항상 자랑스럽고 항상 대견하지. 이렇게 멋지게 커져서 고맙다, 대준아. 이 말 듣고 또 눈물 흘릴 뻔했네요. 저는 경찰 막 되었을 때부터 돈을 열심히 모아서 얼마 전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그 집에서 어머니와 도란도란 살고 있죠. 어머니는 여전히 옷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하는 시간도 길지 않으시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친해지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올봄에 제주도로 여행 간다고 하시던데 용돈 두둑히 드릴 수 있게 또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요즘 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하라는 소리죠. 결혼을 왜 하라고 하냐고 여쭤보니까 자식 낳는 것만큼 더한 행복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머니는 모르지만 저한테 미래를 함께 꿈꾸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조만간 소개해 드릴 건데 엄청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랑 잘 만나다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저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네요. 시댁살이하고 이혼하고 아버지한테 사기당하고 친정이 쫄딱 망하는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저를 이때까지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우리나라의 시민들 제가 끝까지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